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갑의 채무가 변제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을이 동시에 의무효과를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채무뿐만 아니라 갑 너의 채무도 변제기에 왔는데 네가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나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누구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하지 않고. 자, 요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게 다예요. 자, 그럼 칠판 다시 와서 자, 첫 번째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 이렇게 써도 여러분 풀로 다 말하셔야 됩니다.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다음 세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할 것. 자, 그럼 이게 그 동시행무효건이 그 재판에서 훨씬 더 중요해요. 소송에서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 주황색이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 그러면 이 사람 이름 뭐죠? 소송을 제기한 이 사람 이름은 원고. 소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 제기당한 을은 이 사람은 피고라고 해요. 피고. 원고 피고. 자, 그다음 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은 A라는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판사는 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판사가 법을 모르면 판결하면 안 되죠. 법을 잘 알잖아요. 그 판사가 뭐 법을 잘 알아야죠. 잘 모르면 뭐 동네 쌀집 아저씨가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법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이 매매 계약이 결렬성이 있다는 거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판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판사는 이 매매 계약이 주고받고의 관계 결렬성이 있다. 이거 당연히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했을 때 을에게 동시행무효권이 있다는 것도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판사가 알아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판사가 법률 전문가라는 점인 거예요. 판사가 법률 전문가니까 요 을에게 있는 동시행무효권이 있는 건 맞는데 을이 동시행무효권을 주장해야만 판사가 고려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법률 전문가니까 을이 동시행무효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고려해 주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무효권을 주장해야 판사가 고려해줘요? 주장하지 않아도 고려해줘요? 왜 주장해야 돼요? 이게 판결의 본질 때문에 그래요. 판결. 그 판결은 원피고 너네들은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법을 적용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주면 이게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도 사실을 말하고 을도 사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때 판결이라는 말을 써요. 그다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결론 내릴 수 있을 때는 판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때는 결정이라는 말을 써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릴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판결.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판사 혼자 결론 내릴 수 있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결정. 이건 판결을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얘기 들어보고 해야 돼요? 판사가 지 맘대로 해야 돼요? 얘기 들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판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 뭐 증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더라.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 채택해 줄 건지 말 건지 판결로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판결? 그러니까 증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견 안 들어보고 판사가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 결론 내릴 수 있죠. 이렇게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판사가 임의로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 이때는 결정이라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증인 채택 판결이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 채택 결정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판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판사가 임의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쓴다? 결정. 그럼 당연히 판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결의 본질이 뭐냐면 원고 피고 너네들은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법을 적용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주면 이게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갑은 사실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갑은 말했죠. 그 대금 지급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판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도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말해야 되죠. 그럼 이때 요 을은 법정에 와서 판사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대부분 그
그 판사 앞에서 말해보라 변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건 사실을 말해야 돼요. 요건 사실. 그러니까 판사가 제일 싫어하는 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의리란 사람에게는 재판이 되게 중요하고 가백에 중요하고 그러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사에게는 그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 을 보고 변론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을은 뭘 제일 많이 얘기하냐면 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해요. 하다 이제 본인이 억울하니까 막 울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 새끼가요. 그러면 이제 판사 열받는 거죠. 법정에 가서 절대 울지 마세요. 울어서 하여튼 그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판사가 그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직업이에요. 일단 그 재판하는 동안에 화장실을 못 가죠. 그래서 물을 안 먹어요 대부분. 그 왜냐면 이게 하다가 화장실 잠깐만 휴장하고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거의 안 먹는다고요. 자기 그 끝날 때까지. 그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뭐 사명감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일도양도로 칼 빡 잘라가지고 얘는 뒤지게 하고 얘는 살리게 하고 이거가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실제로 이게 그래서 그런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원래 근데 그런 와중에 안 그래도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판사가 보통 한 달에 판결문 한 300개 정도 쓰거든요. 집에 가서 퇴근하고 그거 쓴다고 끝나요. 1시 2시까지 계속 그 쓰다 잠깐 자고 뭐 거의 그 정도로 사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와서 그 밑에 그런데 뭘 얘기해야 돼요? 그냥 울지 말고 뭘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요건 사실이니까 이게 성립 요건 3개를 말하면 돼요. 갑하고 나하고 체결한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두 번째, 나의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채무도 변제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이 3가지 사실을 주장하면 판사가 이걸 고려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요. 그러니까 의리 동시간매권을 주장하면 판사가 이 사실을 고려해주는데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리 동시간매권을 주장하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할까요? 너네들 서로 이행해 이렇게 판결한다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뭐하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행하는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 판결 이름 뭐라고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좀 잘 따라오세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거 자 말로 해보세요. 이거 원고의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니까 이거 일반적 용어로 바꾸면 돼요.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다시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명권을 뭐하면 주장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상한 이행 판결한다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잘 따라오세요. 원고의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명권을 뭐하면 주장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상한 이행 판결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칠판에 와서 그럼 이때 동시이항명권은 뜻이 뭐예요? 거의 뭐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말도 뻗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흰색 다시 동시이항명권은 뜻이 누가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누구는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쌍무계약의 첫 번째 효력으로 동시이항명권 제도 하나 배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미연부담 갑시다. 미연부담은 점 3번이죠. 그러니까 미연부담 옆에다가 얘도 전제조건 3가지를 쓰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연부담이 문제가 되려면 전제조건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다음 3번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자 본인 쓴 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다?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흰색, 뭐 연두색, 주황색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칠판으로 오세요. 이 사건 내용을 한번 달아봅시다. 이 사람 이제 황소 자기가 키우던 황소 한 마리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매 계약 체결한 건 언제예요? 또 뭐 늘 정해져 있죠. 항상 1월 1일. 그다음 황소 인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며칠이에요? 3월 1일. 그럼 이때 이 사람의 의무가 뭐죠? 갑의 의무. 소 팔았으니까 황소 인도 의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동산의 경우에 동산 인도 의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을의 의무는 뭐죠? 을은 대금 지급. 자, 그러면 그 황소 한 마리에 대해서 얼마의 매매 계약했다고 할까요? 황소 한 마리의 값.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니까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 자,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황소 인도하기로 한 게 3월 1일. 자, 그런데 요 2월 1일에 이 동네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황소가 유실이 된 겁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지거나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또 홍수는 또 왜 난 거야? 뭐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장면이 막 떠오르고 그러면 안 돼요. 홍수에 뭐 소 떠내려가는데 막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뭐냐면 이게 2월 1일 날 홍수로 유실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복습하다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과연 2월 1일에 홍수가 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2월 1일에 홍수는 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제가 답변을 달아줬죠. 신경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계약 체결한 게 며칠이죠? 1월 1일이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동산 인도 대금 지급이 다 며칠이죠? 3월 1일이니까 이 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2월 1일에 태풍도 불어오고 2월 1일에 홍수도 나고 2월 1일에 뭐 이중 매매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불가능하게 됐죠? 뭐가 불가능하게 됐다? 황소 인도가 불가능하게 됐죠. 그럼 갑은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원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요 동시간병권 공부할 때 이 사람은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채무자.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위험부담에서 갑은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예요, 채무자. 왜 그러냐면 이때 위험부담의 경우에는 당사자 이름을 붙일 때 불가능하게 된 채무를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채무? 불가능하게 된 채무를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불가능하게 됐죠? 황소 인도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갑의 이름, 을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때 황소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람 이름은 소 팔았으니까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 자, 그다음에 홍소로 유실이 됐다는 거예요. 홍소로 유실이 됐으니까 요 황소 인도를 못한 것에 대해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갑에게 귀책 사유 있다 없다? 없죠. 그 홍소로 유실이 됐으니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다, 없는 사유다? 없는 사유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은 당연히 결론성이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 그럼 무슨 계약에 있어서? 쌍무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이 되었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뭐다?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그럼 실제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의 황소 인도 채무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 되죠. 만약에 존속한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존속한다 그러면 갑 보고 그 홍수에 뛰어들어가지고 떠내려간 황소를 막 건져오라는 뜻이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갑의 황소 인도 의무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 그 다음에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좀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면 이게 없어진다면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누가 손해 봐요? 갑이 손해 보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갑은 황소도 떠내려갔고 돈도 못 받고 이때는 이제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황소 인도에 대해서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의 황소 인도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한다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계속 살아 있다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때는 누가 손해 보죠? 을이 손해 보죠. 을은 어떤 손해를 봐요? 을은 황소 인도를 못 받는데도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두 번째의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을이 위험 부담하는 거고 을은 황소 인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다? 채권자야. 그러니까 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일까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일까요? 채무자죠. 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이 돼야 돼요? 결련성 때문에 그렇죠. 무슨 결련성 때문에? 존속상의 결련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존속상의 결련성이 갑의 채무가 존속해야만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와서 갑의 채무가 존속해야만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했을 때 을의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그대로 존속하는 게 원칙이다. 같이 소멸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같이 소멸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없고 결국 갑이 손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누가 위험 부담한다? 채무자. 그래서 요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을의 채무가 존속해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 그래서 언제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지 주문을 좀 봅시다. 267페이지 아래쪽에 내려가세요. 537조 주문 찾았어요? 자, 거기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